그 아이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수십 명의 양복 차림 어른들이 빼곡히 들어찬 회의실. 그 한가운데 서 있던 10살짜리 소년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 아저씨요. 저 아저씨가 할아버지한테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소년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 그곳에 서 있던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 백발의 미국인 노신사. 억만장자라 불리는 그 남자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펜 하나가 테이블에서 떨어지는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대체 저 아이는 누구이길래 20년 넘게 곁을 지킨 최측근을 한마디로 무너뜨린 걸까요? 아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남자는 무엇을 숨겨온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평범한 소년. 그 아이의 이름은 하준이었습니다. 하준이가 사는 곳은 버스가 하루에 3번만 다니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학교까지는 걸어서 40분. 비가 오는 날이면 신발이 다 젖어서 학교에 도착하면 양말을 벗어 교실 난로 위에 올려놓곤 했습니다. 하준이의 세상은 할머니가 전부였습니다. 외할머니 박수님 여사는 올해 78. 작은 밭에서 배추와 고추를 키우며 손자를 먹여 살렸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밭에 나가고 해가 질 무렵에야 허리를 두드리며 돌아왔습니다. 하준이는 그런 할머니가 안쓰러웠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마당으로 나가 빨래를 걷고 저녁 준비를 도왔습니다. 10살짜리가 하기엔 서툰 일이었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절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준아,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저녁 밥상 앞에 마주 앉으면 할머니는 늘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준이는 국어 시간에 읽은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체육 시간에 달리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체육 시간에 달리기 했어. 나 2등 했어, 할머니. 2등? 우리 하준이 잘했네. 밥 많이 먹어, 많이 먹어야 1등 하지. 할머니는 반찬을 하준이 앞에 밀어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찬이라 해봐야 김치와 된장찌개, 가끔 달걀 부침이 전부였지만 하준이는 그 밥상이 세상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하준이에게는 친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이들이 하준이를 피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하준이가 가끔 이상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 동현이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동현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느닷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동현아, 너 요즘 집에서 많이 울지? 괜찮아? 동현이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동현이네 부모님은 그 무렵 이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하준이가 느닷없이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뭐, 너 누구한테 들었어? 누가 그래? 아니, 아무도 안 그랬어. 그냥 내 얼굴 보니까. 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소름 돋게. 동현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하준이에게서 물러섰고 다음 날부터 하준이를 피했습니다.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하준이는 이상한 애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 얼굴을 보다가 갑자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마을 아저씨를 보고 할머니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옆집 아저씨 있잖아. 그 아저씨 눈이 무서워. 웃는데 눈이 안 웃어. 또 그런 소리.
하준아, 몇 번을 말해. 사람 얼굴 보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 근데 할머니, 진짜로. 알았지, 하준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 속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신이 왜 그런 것들이 보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 얼굴을 보면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어도 슬픈 사람, 다정해 보여도 속이 차가운 사람. 하준이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특별한 능력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만 유난히 예민한 거라고, 그래서 친구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하준이는 혼자 논두렁을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만 왜 이런 거지? 나도 그냥 보통 애처럼 살고 싶은데.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논 위로 바람만 지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할머니가 마당에서 고추를 널고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가방을 마루에 내려놓고 할머니를 도우러 갔습니다. 할머니, 나도 할게. 괜찮아. 너는 들어가서 숙제해. 숙제 없어? 나 도울래. 할머니는 하준이를 잠시 바라보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우리 하준이는 어쩜 이렇게 착한지. 엄마 닮았어, 엄마를. 엄마.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할머니의 눈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준이는 엄마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는 엄마가 아프다가 하늘나라에 갔다고만 했고 아빠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준이가 물으면 할머니는 늘 말을 돌렸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 그건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나중이 언제야? 하준이가 좀 더 크면. 자, 이거 받아. 할머니가 고추 바구니를 내밀었고 하준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엄마 아빠랑 주말에 어디를 갔다느니 아빠가 뭘 사줬다느니 이야기를 했지만 하준이에게는 들려줄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준이는 할머니가 찬장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꺼내다가 황급히 다시 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낡은 봉투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준이가 다가가자 할머니는 재빨리 찬장 문을 닫았습니다. 할머니, 그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가서 이나 닦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렸습니다. 하준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방문을 살짝 열었을 때 할머니는 그 봉투를 꺼내 들고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고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참으면서 하준이는 소리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할머니가 왜 우는지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할머니의 얼굴에서 읽힌 감정은 분명했습니다. 깊은 슬픔, 그리고 무언가를 끝까지 지키려는 단단한 결심. 하준이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작은 가슴 속에는 말로 꺼내지 못하는 질문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인천공항에 한 대의 전용기가 도착했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줄지어 내렸고 그 한가운데에 백발의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제임스 리,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IT 기업을 일궈낸 억만장자. 재미교포 출신으로 미국 경제지가 선정한 올해의 기업인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온 제임스 일행은 검은 세단 세대에 나눠 탔습니다. 행선지는 서울 시내의 한 대기업 본사. 한국 대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위한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제임스의 바로 옆자리에는 마이클 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45, 제임스의 수석 비서이자 20년 넘게 곁을 지켜온 최측근.
서류를 정리하며 일정을 보고하는 그의 모습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회장님, 내일 오전 10시에 강 회장과의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오후에는 공장 시찰, 저녁에는 만찬이 예정되어 있고요. 만찬 장소는 어딘가? 서울 시내 한 식당으로 잡았습니다. 강 회장 측에서 직접 예약했다고 합니다. 알겠네. 그건 그렇고 내가 부탁한 건 어떻게 됐나? 마이클의 손이 서류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 네.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유의미한 결과가 없습니다. 워낙 오래전 일이라 계속 알아봐. 포기하지 마. 제임스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이클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제임스가 부탁한 것. 그것은 수년 전 한국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민호의 가족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한국에서 결혼했다는 것, 아이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 제임스는 그 사실을 아들이 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사업에만 매달리다 아들과 멀어졌고 화해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죄책감이 제임스를 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가족을 제임스가 찾지 못하도록 모든 정보를 차단해온 것이 바로 마이클이었습니다. 미팅 일정을 소화하던 사흘째 되는 날 예정에 없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외곽의 공장을 시찰하고 돌아오는 길 세단 한 대가 좁은 시골 국도에서 엔진 고장을 일으킨 겁니다. 하필이면 제임스가 탄 차였습니다. 수리 차량이 오려면 1시간은 걸린다고 합니다. 통역 겸 코디네이터로 동행한 윤서연이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클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1시간이나? 다른 차를 보내달라고 하지. 이 근처가 워낙 외진 곳이라 다른 차도 비슷하게 걸린답니다. 제임스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논밭이 펼쳐진 한적한 시골 마을. 낮은 지붕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책이나 하지. 제임스가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이클이 뒤따르려 하자 제임스가 손을 저었습니다. 혼자 좀 걷겠네. 자네는 차 수리 좀 봐주게. 마이클은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임스가 마을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작은 아이 하나가 뛰어나왔습니다. 낡은 운동화에 빛바랜 옷을 입은 마른 소년.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인 듯 어깨에 가방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갑자기 나타난 백발의 외국인 노신사를 보고 우뚝 멈춰 섰습니다. 하준이었습니다. 하준이는 제임스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하준이의 가슴 속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 이 사람의 얼굴에서는 깊은 슬픔이 익혔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하준이는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제임스도 소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낯선 시골 마을에서 낡은 옷을 입은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을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가와 통역을 도왔습니다. 안녕, 꼬마야. 혼자 다니니?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학교에서 오는 길이에요. 집이 이 근처야? 저기 위에요. 할머니랑 살아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임스가 서연에게 뭔가를 말했고 서연이 하준이에게 전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내가 참 씩씩해 보인대. 이름이 뭐니? 서하준이요. 제임스가 무릎을 굽혀 하준이와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서연이 제임스의 말을 통역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한테 뭐 사줄까 하시는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하준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할머니가 남한테 얻어먹지 말라고 했어요. 서연이 그 말을 전하자 제임스가 피식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하준이는 그 웃는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웃음 뒤에는 깊은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아직도 그것을 찾고 있는 사람. 할아버지, 왜 슬퍼요? 하준이가 불쑥 물었습니다. 서연이 놀란 눈으로 하준이를 보았습니다. 뭐라고? 이 할아버지 얼굴이요. 웃고 있는데 눈이 슬퍼요. 서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제임스에게 그대로 통역했습니다. 제임스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한참 동안 하준이를 바라보던 제임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그 말을 옮겼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시는데 내 말이 맞대. 할아버지가 좀 슬프대. 하준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길 저편에서 마이클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차 수리 상황을 보고하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하준이의 시선이 마이클에게 닿는 순간 아이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방금까지 따뜻했던 눈빛이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하준이는 무의식적으로 서연의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남자의 얼굴에서 읽히는 것. 웃고 있었지만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감춰진 것은 하준이가 지금껏 본 어떤 사람에게서도 느끼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위험한 무언가. 하준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준이는 집까지 뛰어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자 할머니가 마루에서 콩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하준아, 왜 이렇게 헐레벌떡 뛰어와? 할머니, 아까 마을에서 외국 사람들 봤어. 외국 사람? 이 동네에? 응. 까만 차 타고 왔는데 차가 고장 났나 봐. 할아버지 한 분이랑 얘기했어. 할머니가 콩을 고르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외국 사람이랑 얘기는 왜 해? 앞으로 모르는 사람한테 함부로 말 걸지 마. 할머니, 그 할아버지는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하준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할머니가 하준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 할아버지 옆에 있던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무서웠어. 무섭긴 뭐가 무서워. 그냥 외국 사람이 낯설어서 그런 거야. 아니야, 할머니. 진짜 무서웠어. 그 아저씨 웃고 있었는데 눈이 안 웃었어. 눈 안에 뭔가 까만 게 있었어.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준이가 이런 말을 할 때면 단순한 어린아이의 엄살이 아니라는 것을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애써 표정을 풀었습니다. 됐다. 그만 잊어버려. 어차피 그 사람들 금방 갈 거야. 밥 먹자. 배고프지?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녁 내내 밥맛이 없었습니다. 마이클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금방 가지 않았습니다. 차 수리가 예상보다 오래 걸렸고 제임스 일행은 마을 근처 작은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제임스가 직접 원한 것이었습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 이 조용한 시골 마을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유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낮에 만난 그 소년의 눈빛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준이가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서자 마을 어귀에 검은 세단이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하준아, 안녕. 어제 만났었지?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있으면 잠깐만 와줄 수 있어? 어제 그 할아버지가 너를 다시 보고 싶어 하셔서. 하준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있던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어제 그 아저씨도 있어요? 서연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마이클 씨? 응, 같이 있지. 왜? 하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람 얼굴을 보고 무섭다고 하면 또 이상한 애 취급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하준이는 입술을 깨물었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냥요. 갈게요. 여관 마당에서 제임스는 아침 공기를 마시며 서 있었습니다. 하준이를 보자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이 통역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와줘서 고맙대. 어제 내가 한 말이 자꾸 생각났대. 어떤 말이요? 웃고 있는데 눈이 슬프다고 한 거. 그 말이 마음에 남으셨나 봐. 하준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또 이상한 말을 해서 민폐를 끼친 줄 알았는데 이 할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하준이와 여관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연이 중간에서 말을 옮겨주었습니다. 제임스는 하준이에게 학교는 재미있는지 뭘 좋아하는지 물었습니다. 하준이는 처음엔 짧게 대답하다가 점점 말이 많아졌습니다. 좋아하는 과목은 국어라는 것, 축구를 좋아하지만 같이 할 친구가 별로 없다는 것. 제임스는 하준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아이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제임스의 표정에는 자연스러운 다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도 그 분위기가 신기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인데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왜 없어? 그냥 애들이 저를 좀 이상하게 봐요. 하준이는 풀잎을 뜯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담담함을 얹으려 했지만 그 안에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제가 가끔 이상한 걸 말해서요. 사람 얼굴을 보면 느껴지는 게 있는데 그걸 말하면 애들이 무서워해요. 서연이 그 말을 통역하자 제임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호기심과 놀라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관 문이 열리며 마이클이 나왔습니다. 커피 잔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서울 쪽에서 연락이 와서 오전 중으로 출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하준이의 몸이 굳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마이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이클도 하준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여유로운 미소를 유지한 채 하지만 하준이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경계심. 마이클의 눈동자가 하준이를 훑는 그 짧은 순간 마치 위협을 가늠하듯 차갑게 계산하는 빛이 스쳤습니다. 하준이는 자기도 모르게 제임스의 팔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놀라서 하준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왜 그러니? 하준이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마이클이 보고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이클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귀여운 꼬마로군. 회장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하준이의 귀에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마이클의 시선이 하준이에게서 떠날 때 그 눈 속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귀찮은 존재를 치워버리고 싶다는 듯한 아주 짧은 순간의 날카로움. 어른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하준이는 보았습니다. 제임스는 아쉬운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서연에게 하준이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올게. 할아버지가 꼭 다시 온대. 하준이는 떠나는 검은 세단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 두 가지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를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남자가 할아버지에게 무언가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 아직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하준이의 직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을을 벗어나자 하준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하준이의 머리카락을 흐트렸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어깨 위에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무게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제임스는 약속대로 다시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일정 중간에 일부러 시간을 낸 것이었습니다. 마이클은 못마땅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강 회장과의 실무 미팅이 오후 3시입니다. 그 전에 서류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알고 있네. 금방 다녀올 거야. 그 시골 마을에 다시 가실 겁니까? 제임스는 대답 대신 차 문을 열었습니다. 마이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시골 마을의 아이.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제임스가 그 아이에게 보이는 관심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에게 그것은 불편한 신호였습니다. 제임스는 하준이를 만나 마을 근처를 함께 걸었습니다. 서연이 통역을 해주었고 두 사람은 논두길을 나란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임스가 하준이에게 물었습니다. 하준아, 아빠 엄마는 어디 계시니? 서연이 조심스럽게 통역했습니다. 하준이는 잠시 멈칫했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어요. 아빠는 잘 몰라요. 할머니가 나중에 얘기해 준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임스의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얼굴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습니다. 서연은 그 표정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는 한참 동안 하준이를 내려다보다가 아이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오후 문제가 터졌습니다. 제임스가 서울로 돌아갈 때 하준이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서연이 할머니를 설득했고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허락했습니다. 제임스가 하준이에게 서울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할머니는 서연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이한테 이상한 거 먹이지 말고 밤 9시 전에 꼭 데려다 주세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잘 데리고 있을게요. 하준아, 너도 알지? 모르는 사람한테 함부로 말 걸지 말고. 알았어, 할머니. 걱정 마. 그리고 사람 얼굴 보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알았지? 하준이는 입술을 꾹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그 말이 유독 마음에 걸렸습니다. 문제는 서울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임스가 한국 대기업 본사에서 열린 실무 미팅에 하준이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미팅이 길어질 것 같아 아이를 혼자 두기 싫었던 제임스의 판단이었습니다. 서연이 하준이를 데리고 회의실 한쪽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회의실에는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측 최동식 상무가 자리를 안내했고 제임스와 마이클이 테이블 중앙에 앉았습니다. 서류가 오가고 숫자와 조건이 논의되었습니다. 하준이에게는 지루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준이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흔들며 어른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대부분은 긴장한 표정이거나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준이의 시선을 잡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이클과 최동식 상무. 두 사람이 서류를 사이에 놓고 대화할 때 하준이의 눈에 보인 것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서 같은 빛이 읽혔습니다.
감추고 있는 것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표정. 서로를 향한 은밀한 신호. 입은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팅이 잠시 휴식에 들어갔을 때 제임스가 소파로 와서 하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통역했습니다. 지루하지? 조금만 참아. 곧 끝나. 할아버지, 저 아저씨 있잖아요. 하준이가 테이블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이클과 최동식이 복도에서 나란히 걸으며 무언가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 두 사람이요. 할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있어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준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연이 망설이다가 제임스에게 그대로 통역했습니다. 제임스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무슨 거짓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두 사람 눈이 똑같아요. 뭔가 숨기는 사람 눈이요. 특히 저 아저씨. 하준이가 마이크를 가리켰습니다. 저 아저씨가 할아버지한테 제일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도에서 돌아온 마이클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이클의 발걸음이 한 박자 느려졌습니다. 소파에 앉은 제임스의 표정,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아이의 눈. 순간적으로 상황을 읽은 마이클의 표정에 미세한 균열이 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찰나였습니다. 마이클은 곧 평소의 여유로운 미소를 되찾으며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후 세션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제임스는 하준이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준이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 자신의 오른팔, 그런 사람을 10살짜리 아이의 말 한마디로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팅이 끝난 뒤 서연이 하준이를 데리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하준아, 아까 할아버지한테 한 말 있잖아. 그거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그냥 보이니까요. 보인다니? 사람 얼굴을 보면요. 느낌이 와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숨기고 있는지. 서연은 하준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눈에서 거짓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엔 너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하준아, 어른들 일은 복잡해. 그런 얘기는 조심해서 해야 해. 알아요. 할머니도 맨날 그래요. 하준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연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마이클이 나타났습니다. 마이클이 하준이 앞에 서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마이클은 한국어를 할 줄 몰랐고 하준이는 영어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이 내뱉은 그 짧은 한마디는 하준이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조용히 해. 하준이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이클은 미소를 유지한 채 일어섰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걸어갔습니다. 하준이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진짜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준이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뭔가를 건드려 버렸다는 것을. 그날 밤 마이클은 호텔방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최동식이었습니다. 마이클의 목소리는 평소의 부드러움이 완전히 사라진 차갑고 낮은 톤이었습니다. 최동식이 전화를 받자 마이클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마이클의 방 옆을 지나가다 복도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마이클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어였지만 서연은 통역사였습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최동식에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골 마을 아이에 대해 알아보라는 것.
아이의 신원, 가족관계, 할머니의 이름까지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억만장자의 수석 비서가 시골 마을의 10살짜리 아이를 조사하라고 하는 걸까? 그것도 이렇게 다급하게. 서연은 숨을 죽이고 더 들었습니다. 마이클의 다음 말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아이를 제임스와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 필요하면 할머니에게 압력을 넣어서라도. 마이클의 마지막 말은 더 소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방 카드를 3번이나 잘못 찍었습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준이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 아저씨가 할아버지한테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10살짜리 아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지금 이 상황은 뭘까? 마이클은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준이가 건드려 버린 겁니다. 다음 날 마이클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동식이 마을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 2명이 마을 이장을 찾아와 하준이네 집에 대해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름, 하준이가 다니는 학교, 가족관계. 이장은 의아해하면서도 이것저것 대답해 주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사업가들이 마을에 투자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핑계였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가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남자였습니다. 할머니는 호미를 든 채 일어섰습니다. 누구세요? 박수님 여사님 되십니까? 그런데요. 무슨 일이세요?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법률사무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글씨를 들여다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 외국분들이 이 마을에 오셨을 때 여사님 손자분이 그분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촉이라니. 아이가 그냥 길에서 마주친 것뿐인데 그 외국분은 매우 중요한 사업가입니다. 아이가 그분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말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뭐라고요? 10살짜리가 무슨 방해를 한다고.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아이가 그분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일입니다. 남자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봉투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의입니다.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한. 내 손자가 뭘 잘못했길래 돈으로 입을 막으려 하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78년을 살아온 사람의 눈빛에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가져가세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남자는 잠시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돌아서면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여사님, 좋게 말할 때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부드럽게 올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남자가 사라질 때까지 밭 한가운데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호미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하준이는 할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어? 아무 일 없어. 거짓말. 할머니 얼굴에 다 보여. 할머니가 하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준아, 그 외국 할아버지 있지. 그 사람 다시 오면 만나지 마라. 왜? 그 할아버지 나쁜 사람 아니야.
할머니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알았지? 하준이는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서 읽히는 것은 분노와 걱정, 그리고 무언가를 지키려는 필사적인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할머니를 위협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할머니, 누가 왔었어? 누가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어? 하준아. 그 아저씨지? 그 눈 무서운 아저씨가 보낸 사람이지?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준이가 마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시각 서연은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제임스에게 말해야 한다. 마이클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하준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상대는 20년을 함께한 최측근. 서연의 말을 제임스가 믿어줄까?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서연이 제임스를 찾아간 것은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마이클이 외출한 틈을 노렸습니다. 제임스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무슨 일인가? 서연은 문을 닫고 제임스 앞에 섰습니다.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밤새 고민했지만 결국 직접적으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회장님, 마이클 씨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임스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이클? 무슨 말인가? 어젯밤에 마이클 씨가 전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최동식 상무에게 전화를 했는데 하준이를 조사하라고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준이를? 왜? 회장님과 하준이가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에게 압력을 넣으라고도 했고요. 그리고 서연이 말을 멈추었습니다. 다음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준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제임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제임스가 화를 낼 줄 알았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를 한다고, 20년을 함께한 사람을 어떻게 의심하느냐고. 하지만 제임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 아이가 나한테 했던 말이 있네. 네. 마이클이 나한테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처음엔 아이 말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제임스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등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연 씨, 한 가지 부탁해도 되겠나? 말씀하세요. 마이클 모르게 나를 도와줄 수 있겠나? 알아봐야 할 것이 있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제임스는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에게는 일정대로 미팅을 진행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서연의 도움을 받아 독자적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제임스가 가장 먼저 확인하려 한 것은 합작 투자건의 실체였습니다. 하준이가 마이클과 최동식 두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던 바로 그 건이었습니다. 서연은 한국 측 실무자들을 통해 서류를 입수했습니다. 합작 투자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본 제임스의 표정이 시간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투자 조건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특정 자금이 최동식 개인의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가도록 설계된 구조. 그리고 그 구조를 설계한 사람은 마이클이었습니다. 제임스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을 함께하며 자신의 오른팔이라 믿었던 사람이 뒤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돈 문제라면 해고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제임스의 가슴 속에는 더 깊은 의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호. 마이클은 민호의 가족을 찾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준이라는 아이를 제임스에게서 떼어놓으려 한다. 왜? 서울의 한 시골 마을에 사는 10살짜리 소년이
마이클에게 왜 위협이 되는 거지? 제임스는 서연에게 한 가지 더 부탁했습니다. 민호의 사고 기록을 찾아줄 수 있겠나? 한국 경찰에 남아있을 사고 보고서, 당시 언론 기사, 무엇이든. 사고 기록이요? 회장님 아드님의. 그렇네. 내 아들이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때 마이클이 뒷수습을 도맡았지. 그런데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이 있어. 서연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혹시 마이클 씨가 그 사고에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직은 모르겠네. 그래서 확인하려는 거야. 서연 씨, 위험할 수도 있어. 부담스러우면 거절해도 돼. 하겠습니다. 하준이도 걱정되고요. 서연은 이틀에 걸쳐 자료를 모았습니다. 도서관, 인터넷 아카이브, 지인의 도움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의 호텔방 책상 위에 서류 묶음을 올려놓았습니다. 제임스는 혼자 서류를 펼쳤습니다. 민호의 사고 보고서, 교통사고로 처리된 기록이었습니다. 빗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절벽 아래로 추락. 운전자 서민호 현장에서 사망. 사고 원인은 과속 및 빗길 운전 부주의. 하지만 제임스가 보고서를 읽어 내려갈수록 이상한 점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평소 운전을 매우 조심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과속은 민호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고 차량의 정비 기록. 사고 이틀 전에 브레이크 라인을 점검받은 기록이 있었는데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감식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임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전에 정비를 받은 브레이크가 사고 당일에 작동하지 않았다. 이것이 단순한 고장일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서류를 넘기는 손이 멈추었습니다. 사고 직전 민호가 회사 내부 감사팀에 보낸 메일 사본이 있었습니다. 서연이 옛 동료를 통해 어렵게 입수한 것이었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회사 자금이 특정 경로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정황을 발견했으며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여 아버지에게 직접 보고하겠다는 것. 그 메일이 발송된 날짜. 사고가 일어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민호가 회사 비리를 발견했고 그것을 보고하겠다고 한 사흘 뒤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사고로. 그리고 지금 같은 구조의 자금 횡령이 마이클과 최동식에 의해 다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제임스의 입에서 아들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20년을 곁에 둔 사람. 매일 아침 커피를 건네던 사람. 아들을 잃고 무너질 때 옆에서 어깨를 잡아주던 사람. 그 사람이 내 아들을 죽인 걸까?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해준 그 손이 내 아들의 브레이크를 끄는 손이란 말인가?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대체 뭘 한 거야? 제임스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을 관통하는 떨림이었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가 그의 눈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같은 결론에 도달했고 읽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날이 밝자 제임스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 씨, 오늘 그 마을에 가야겠네. 하준이를 만나시려고요? 할머니를 만나야 해. 물어볼 것이 있어. 서연은 망설임 없이 차를 준비했습니다. 마이클에게는 제임스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 오전 일정을 취소한다고만 전했습니다. 마이클은 의아해했지만 서연의 태도에서 이상한 낌새를 채지 못했습니다. 차가 시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하준이는 학교에 가고 없었고 할머니 혼자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번에 하준이 서울 데려갔던 서연이에요. 할머니는 빨래를 널던 손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서연 뒤에 서 있는 제임스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분은 왜 또 오신 거예요? 하준이 못 만나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오늘은 하준이가 아니라 어머니를 뵈러 온 겁니다. 할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머니께 직접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하십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제임스를 바라보았습니다. 백발의 깊은 주름 그리고 밤새 울었는지 충혈된 눈. 처음 만났을 때의 당당한 억만장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비친 것은 무언가에 짓눌린 늙은 남자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마루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이 중간에서 통역을 했습니다. 제임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하준이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할머니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건 왜 물으시는 거예요? 제발 대답해 주십시오. 제임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떨림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간절한 무언가를 확인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민호요. 하준이 아버지 이름은 서민호였어요. 제임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민호. 한국에서 쓰던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들은 미국에서는 데니얼리였지만 한국에 와서는 어머니의 성을 따라 서민호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제임스는 그 사실을 아들이 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민호가 내 아들이요. 서연의 통역을 들은 할머니가 멈추었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다시 벌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내 아들 이름이 민호요. 미국에서는 데니얼리, 한국에 와서 서민호라는 이름을 썼소. 내가 그 아이의 아버지요. 할머니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죽기 전에 남긴 말. 민호 아버지가 미국에 계신다고.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지만 이름도 연락처도 알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남편 사이가 좋지 않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면 하준이가 내 손자일 수 있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수년 동안 혼자 짊어져 온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찬장으로 갔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준이가 밤에 몰래 본 바로 그 봉투였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며느리가 죽기 전에 남긴 거예요. 하준이 엄마가요. 편지하고 서류가 들어있어요. 제임스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서 접힌 편지 한 장과 서류 몇 장이 나왔습니다. 편지는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읽어주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부디 하준이를 지켜주세요. 민호 씨는 사고로 먼저 갔고 저도 오래 버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준이 아버지에게는 미국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름은 제임스 리.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연락처도 없습니다. 혹시 언젠가 그분이 하준이를 찾으신다면 이 서류를 보여주세요. 민호 씨와 저의 혼인신고서, 하준이의 출생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하준이는 제임스 리의 친손자입니다. 부디 이 아이가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중간중간 끊어졌습니다. 눈물을 참느라 숨을 고르면서 읽었습니다. 제임스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혼인신고서에 적힌 서민호라는 이름, 출생증명서에 적힌 서아준이라는 이름, 아버지란에 적힌 서민호. 제임스가 서류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지만 결국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미안하다. 할머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수년 동안 이 봉투를 지키며 버텨왔습니다. 재벌집에 보내면 아이가 불행해질까봐 모르는 사람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어서, 하지만 동시에 아이에게 가족을 숨기고 있다는 죄책감이 할머니를 매일 밤 울렸습니다. 왜 나를 찾지 않았소? 제임스의 물음에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을 몰랐어요. 이름만 알았지 어떻게 찾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하준이 엄마가 그랬어요. 시아버지는 사업밖에 모르는 분이라고. 아들도 돌보지 않는 분이 손자를 잘 키울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맞소. 제임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사업밖에 몰랐소. 아들이 한국에서 결혼한 것도, 아이가 있었다는 것도 아들이 죽고 나서야 알았소. 나는 자격이 없는 아비였소. 마루 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두 늙은이가 각자의 죄책감과 슬픔을 안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한쪽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하준이가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운동화 끈이 풀린 채로. 하준이는 마루에 앉아 있는 제임스를 보자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제임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 할아버지도 왜 울어? 하준이가 빠른 걸음으로 마루에 올라왔습니다. 할머니와 제임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하준이의 눈에 보인 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서 같은 빛이 읽혔습니다. 오래 찾던 것을 드디어 찾은 사람의 표정. 그리고 하준이는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하지만 확실한 무언가를. 이 할아버지와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있다는 것을. 할머니, 이 할아버지가 누구야? 할머니가 하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하준아, 이 할아버지가 내 친할아버지야. 하준이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친할아버지.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빠 이야기도 제대로 들어본 적 없는 아이에게 갑자기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며칠 전부터 자신에게 다정했던 바로 그 외국인 할아버지가. 진짜야, 할머니? 진짜야. 할머니가 미안해. 진작 얘기했어야 하는데. 하준이는 제임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임스도 하준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통역 없이도 두 사람의 눈빛은 이미 서로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처음 제임스를 봤을 때 느꼈던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 제임스가 하준이를 볼 때마다 먹먹해졌던 이유. 피는 속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준이가 천천히 제임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임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큰 손이 작은 손을 감쌌습니다. 제임스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제임스의 말을 옮겼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한테 미안하대. 너무 늦게 와서. 하준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왔잖아요. 그 한마디에 마루 위에 세 사람이 동시에 울었습니다.
서연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이클. 제임스는 서울로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마이클을 만나야겠네. 오늘. 경찰에 먼저 신고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내가 직접 그자의 얼굴을 보고 물어야 할 것이 있어. 서연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제임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차갑고 단단한 결이. 호텔에 도착한 제임스는 마이클을 자신의 스위트룸으로 불렀습니다. 마이클은 서류 폴더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말끔한 차림, 여유로운 미소. 회장님, 컨디션은 좀 나아지셨습니까? 내일 최종 미팅 자료를 정리해 왔습니다. 제임스는 소파에 앉은 채 마이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회장님? 앉게 마이클. 마이클이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임스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꺼내 놓았습니다. 합작 투자 조건 분석서, 최동식의 페이퍼 컴퍼니로 연결된 자금 흐름도. 마이클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건 뭡니까? 자네가 나보다 더 잘 알 거 아닌가. 마이클의 입꼬리가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회장님, 이건 투자 구조상 일반적인. 제임스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호의 사고 보고서, 브레이크 감식 결과, 그리고 민호가 보낸 내부 감사 메일 사본. 마이클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졌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회장님, 그건 민호가 회사 비리를 발견하고 나한테 보고하겠다고 한 사흘 뒤에 죽었어.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타고. 이틀 전에 정비를 마친 브레이크가. 제임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네는 20년 동안 같은 수법으로 돈을 빼돌려왔지. 민호가 그걸 발견한 거야. 그래서 자네가. 회장님, 저는 결코 그런. 마이클. 제임스의 한마디에 마이클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임스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마이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0년 동안 곁에 두었던 사람. 아들을 잃고 울 때 어깨를 잡아주었던 사람. 내 아들을 죽인 게 자네인가? 마이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그리고 마이클의 얼굴에서 20년간 유지해온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여유로운 미소도 충직한 눈빛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궁지에 몰린 짐승의 눈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십니까? 마이클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낮고 날카로운 톤. 20년을 바쳤습니다. 20년. 그런데 회장님은 항상 민호만 보셨어요. 후계자는 민호. 미래는 민호. 저는 뭡니까? 평생 비서입니까? 그래서 내 아들을 죽인 건가? 마이클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하준이. 제임스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내 손자야. 내 손자를 자네가 위협한 거야. 마이클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자. 그 단어에 마이클의 안색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준이가 제임스의 손자라면 자신이 20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후계 구도도, 빼돌린 자금도, 감춰온 범죄도. 그 10살짜리 아이의 존재 자체가 마이클에게는 종말이었습니다. 마이클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는 이미 서연이 불러둔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제임스가 마이클을 대면하는 동안 한국 경찰에 연락을 취해 두었던 것입니다. 마이클이 끌려나가면서 제임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제임스는 이미 고개를 돌린 뒤였습니다. 20년의 시간이 복도 끝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방에 홀로 남은 제임스는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의 마지막 표정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분노보다 깊은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20년간 바로 옆에 적을 두고도 몰랐다는 자책. 그 20년 동안 아들의 원수와 커피를 마시고 악수를 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는 사실. 다음 날 제임스는 다시 시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양복이 아니라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하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시골집 마루에는 제임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내온 보리차를 마시면서 하준이가 뛰어왔습니다. 가방이 등 뒤에서 덜컹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제임스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통역 없이도 그 한마디는 온전히 전해졌습니다. 하준이가 마루에 올라와 제임스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뒤늦게 따라오며 통역을 도왔습니다. 할아버지, 그 나쁜 아저씨는 어떻게 됐어? 이제 더 이상 나쁜 짓 못하게 됐어. 진짜? 내가 맞았지? 제임스가 하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맞았어. 내가 할아버지를 구해줬어. 하준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상한 아이가 아니라 고마운 존재로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제임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이 통역했습니다. 당신 아들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민호 씨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면 늘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바쁜 분이지만 나쁜 분은 아니라고. 제임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소. 그리고 미안하오. 하준이를 혼자 키우게 해서.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준이가 있었으니까. 할머니가 하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준이도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수년간 쌓인 사랑이 말없이 오갔습니다. 제임스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하준이를 미국에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건 제 욕심이요. 하준이의 집은 여기고 하준이의 가족은 할머니요. 저는 이 아이 곁에 있고 싶소. 할머니만 허락해 주신다면. 할머니는 한참 동안 제임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재벌집에 아이를 보내면 불행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남자는 재벌이 아니라 아들을 잃고 손자를 찾은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준이한테 물어봐요. 이 아이 인생이니까. 서연이 하준이에게 물었습니다. 하준아, 할아버지가 이 마을에 자주 오고 싶대. 너랑 할머니 곁에 있고 싶다고. 어떻게 생각해? 하준이는 제임스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활짝 웃었습니다. 좋아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밭일 도와줄 수 있어요? 서연이 웃으며 통역했습니다. 제임스도 웃었습니다. 억만장자가 시골 밭에서 고추를 따는 모습은 상상이 되지 않았지만 그 웃음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보겠다고 전해줘. 마당으로 내려온 하준이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석양이 논 위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준이의 눈에 비친 세상은 아침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상한 아이라고 놀림받던 자신의 능력이 할아버지를 구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세상에 가족이 생겼습니다. 하준이는 할머니 손을 한쪽으로, 제임스의 손을 다른 한쪽으로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석양 아래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남은 시간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